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3부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규제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전쟁의 속성이 뭔가요? 승리를 하더라도 아군의 손실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혹시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와의 전쟁에서 이기려고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잠시 후에 규제개혁을 주제로 해서 금요 기획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았던 새터민 유진 씨에게 기프트카는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기프트카의 67번째 주인공 강유진 씨가 만드는 인형. 누구와 나누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현대자동차그룹.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규제를 없애겠다며 끝장 토론을 열었습니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끝장 토론을 하는 오늘은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의미 있고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내국인 같은 경우에 4대 보험만 들어도 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4번을 더 행정 업무를 절차를 봐야 되는. 일반 중고 트럭을 푸드 트럭으로 개조하는 일을 해오면서 가장 큰 2가지 문제가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식품위생법상의 규제로 푸드 트럭의 영업 활동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자동차 관리법상의 규제로 일반 트럭을 푸드 트럭으로 개조한다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자동차 관리 법령상의 규제를 하루빨리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쓸데없는 규제를 없애겠다며 끝장톤을 주재한 이후 규제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비상식적이고 필요 없는 규제는 당연히 사라져야 하지만 있어야 할 규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규제 52개 중 정부가 41건을 연내에 풀기로 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는 경제 독버섯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규제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를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보완 검토가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표현들 굉장히 세네요. 현 정부의 경제 화두인 규제 개혁 얘기입니다. 결국은 성장을 하기 위한 수순으로서의 어떤 수단이 될 텐데 고용률 70% 또 잠재 성장률 4% 이거 이뤄내려면은 투자도 활성화해야 되고 일자리도 늘려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규제를 좀 풀어주는 그런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다 잘 살아보자는 얘기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에서 벗어난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규제 완화가 자칫하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규제 개혁의 바른 길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대1 토론을 벌여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 교수이신 규제 전문가 전영평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규제개혁위원회 민감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죠. 동덕여대 국제경제학과의 김태준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 굉장히 이게 규제 때문에 요즘 바쁘실 것 같아요. 전 교수님 저를 안 보고 계셔가지고. 예. 바쁘시죠? 별로 안 바쁩니다. 안 바쁘세요? 네. 네. 근데 김 교수님은 끝장 토론에 참석을 하셨잖아요. 네. 7시간? 네. 화장실은 다녀오셨어요? 3시간 끝나고 나서 한번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들어보니까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진짜 규제가 생각보다도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규제 개혁하면 마치 그 대기업들 위주로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됐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 일반 민간인들 소시민들한테도 굉장히 규제 개혁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그렇게 7시간 동안 끝장 토론을 하면서 그 규제 개혁의 중요성이 많이 이렇게 국민들이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들이 규제를 하려고 해도 일반인들이 이거 규제 개혁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부각이 됐네요. 네. 끝장 토론 전 교수님 혹시 TV로 보셨어요? 저는 초대받지를 못했고요. TV도 완벽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결과는 신문을 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대통령께서 이 어려운 자리 마련해서 7시간이나 대토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의와 열의에 경의를 표합니다. 근데 좀 세게 말해도 되죠. 제 감정. 제 이 얘기를. 약간 좀 자정.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참 어떻게 보면 규제 개혁이라는 그 본뜻과 부합하는 그러한 논의는 아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그 대통령이 약간 최근에 암덩어리, 원수덩어리 규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암덩어리나 원수덩어리는 상당히 체계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제가 못 봤어요. 못 봤고 그래서 규제 민원 해결 이벤트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흔히 하는 사안들인데 이것이 다시 대통령 앞에서 논의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토론회로서 한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약간 찬반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 민원인들이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고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규제 집행지시를 내리고 관료들이 이렇게 수능해 나가는 형식의 이런 구조로서는 규제에 대한 진짜 타당한 논의가 잘 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딱 해주시니까 오늘 두 분의 어떤 칼라라고 할까요? 이런 게 확 드러나는 것 같은데 지금 4시 16분이니까 뭐 한 40여 분 남았습니다.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죠. 예. 네, 우리 정 교수님이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 그런 문제를 다 7시간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루려고 했던 것보다는 전반적인 이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 이런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아쉬운 점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식으로 규제란 무엇인가부터 일단 정의를 내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 교수님께 규제란 무엇이고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규제를 원수덩어리 전쟁이 다루는데 그거 아닙니다. 규제라는 것 자체가 개혁적인 겁니다. 그래서 규제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독과점이 있을 때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생님도 잘 아시죠. 그렇게 됐을 때 독과점을 못하게 엔티트러스트 액트 같은 걸 만들어서 경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대자본이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해서 경제적인 효율성과 소비자 효용을 높여주는 거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삶의 질. 국민의 삶의 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위해받을 때는 그런 국민들의 삶의 질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시켜주는 그런 활동이 원래 규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될 때 시기에 맞다 않다든가 이럴 때는 바꾸는 걸 규제 완화 또는 규제 개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김 교수님께서 규제는 어떤 것이다?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일단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시장이 어떤 역할을 못했을 때 그걸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보이는 손이죠. 그렇죠. 보이는 손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불공정 거래를 갖다 시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 오염이 생겼을 때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킨다든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일종의 정부 개입인데 문제는 그 정부 개입이 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그런 정부 개입이 처음에 개입 당시에는 효율성이 있지만 시간이 가고 경제 환경이 바뀌면서 그 개입 자체가 이제 주는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제거시키는 것이 좋은 규제였던 것이 나쁜 규제로 바뀌면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규제 개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각각에 있어서의 그런 규제의 점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아주 기본적이고 우리가 뭐 경제학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경제 규제 같은 것들을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게 이 규제가 있어서 이익인 사람, 뭐 이익인 주체는 어땠다. 혹은 뭐 불이익을 보는 주체는 어땠다. 이런 거를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약간 좀 어려운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하고는 제가 잘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결국 이제 규제가 왜 들어오냐면 시장이 실패하는 거예요. 시장이 완벽하게 작동을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자본이 있으면 계속 자기만 이익을 보잖아요. 증식을 그래서 하죠. 좋은 거가 아까 말할 때 독과점 방지법이라든가 금융실명제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했을 때는 분명히 규제에는 이익 보는 사람과 피해 보는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 볼까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작용도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독과점 방지법을 예를 들면 그건 대기업이 독점 기업이 손해를 보는 거고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게 만들어줌으로써 경제적 효율과 소비자 효용을 들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게 좀 생각나네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태준 교수님. 네, 비슷한 얘기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어떤 기업이 있다고 하면 네.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국민 전체로 보면은 이 환경 오염이 나쁜 영향을 주기 네. 때문에 기업 자체로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환경 물질을 네. 만들어내는 것이 이익이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개인의 이익과 국가 전체의 이익에 괴리가 생기니까 네. 그걸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면 그렇죠. 결국에는 기업한테는 불리하지만은 네. 국가 전체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반대로 예를 들면 진입에 대한 규제가 좀 많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그 소주 시장에 네. 있어서 그 지역적인 판매 할당량이 예,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결국에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선택권을 제한하는 거고 소주 생산업자들한테 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규제는 물론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겠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그건 나쁜 규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대한 여론이 이제 형성이 돼서 네. 그런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듯이 네. 규제라는 것은 항상 꼭 나쁜 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라든지 네. 국가의 안보라든지 뭐 사회 안전망이나 이런 한 그런 규제는 그건 당연히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규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공유의 비극이라는 얘기도 네. 있듯이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규제는 확실하게 좀 네, 있어야지 네. 되는데 지금 이제 정말 대표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게 우리 실생활과 밀접해서 그런지 푸드트럭이에요. 사실 뉴욕 가보면은 푸드트럭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던 게 불법이었다는 걸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된 분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그러니까 정부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거의 대통령이죠. 풀어줘라. 라고 이제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푸드트럭을 가지고서 풀어주면은 전 교수님 저희 출연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불이익을 보는 쪽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소주 이제 지역에서 독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네. 거는 참 잘못된 규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규제 연구자들은 그걸 고객 정치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말해서 뭐냐면 특정한 기업의 고객들이 되는 거예요. 정책 고객이 돼서 예를 들어 택시업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소주업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진영을 치는 거예요. 그래놓고 못하게 하는 거죠. 규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포획이라고 그래요. 정보를 포획해버리는 거예요. 관료들이 그런 반드시 개정해야 되지만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게 지금 시장에 지금 이 규제라는 게 시장에 경쟁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은 푸드는 지금 있잖아요. 자영업자들하고 영세상하고 이런 노점상들이 푸드로 지금 해서 너무 과잉 포화 상태인 레드오션인데 거기다가 푸드트럭을 진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아주 불에다 기름을 붓는 것처럼 지금 이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들죠. 이걸 이익 집단 정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의약분업에서 처음에 약사들 처방 조제권 할 때 의사들은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때 가서 심각해졌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고객 정치에서 이익 정치를 반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 당사자가 많아. 요즘에는 모든 규제가 이해 당사자와 얽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을 충분히 듣고 또 공청회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 말도 듣게 돼 있어요. 여기 계신 규제개혁위원회도 가야 되고 이런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태준 교수님께 지금 질문을 들어볼게요. 이렇게 이익이 사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불이익을 보는 쪽이 너무 많잖아요. 이럴 때 정부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지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 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심해질 경우에 결국에는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그걸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정치적인 영역으로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 당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일방적으로 한쪽의 얘기만 듣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푸드트럭이 문제가 된 건 뭐냐면 그동안의 그 규제가 과연 그러면 푸드트럭이라는 사람들의 애환이라든지 문제점을 이해를 하고 규제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정부 관료들이 그냥 편의상으로 푸드트럭은 안 돼 이렇게 한 건지를 봤을 때 저는 많은 규제가 그렇게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상황을 다 감안을 해서 규제가 만들어진 것보다는 어떤 정부의 행정 편의주의로 만들어진 규제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하나씩 이제 풀어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니까 이 문제가 야기가 되지
규제니까 그런 건 풀지 말자. 그럼 그 규제가 처음부터 그러면 그런 걸 모든 것 상황을 감안해서 만들어졌냐. 그게 아닌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일단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정부가 해소하려고 노력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멍석을 좀 깔아준 그렇습니다. 게 된 것 같다는 좀 그러니까 건전한 찬반론이 오가고 있다는 그런 견해신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정책이 막 속도를 내서 막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풀어라라고 하면 그냥 빨리 뭐든지 풀어버리는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약간 신중한 프로세스를 거치셔서 했으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한 책임을 안 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게 규제는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산업 업종에 대해서 부담을 풀어준다든가 경쟁을 만들어주면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민원을 여태까지 하다가 안 되니까 대통령 앞에서 했는데 그걸 이해 당사자하고 따져보셔야 되는데 지금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선생님 말씀처럼 규제는 체계적으로 풀어야 되고 보편적으로 좀 풀어줘야지 이런 이슈 하나에 사건 하나에 멈춰가지고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게 굉장히 저는 아쉽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말 뭐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여론들이 충분히 이제 토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만 해도 이 규제 가지고 토론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건강하게 좀 모아져서 좀 맞습니다. 중지가 모아졌으면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근데 이제 규제하면은 신자유주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의 신자유주의 이퀄 탈규제 뭐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와 규제 얘기를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게 맞는지 김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뭐 어느 정도 일관성 연결은 된다고 봅니다. 신자유주의 기본적인 그 원리는 뭐냐면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시키 왜 최소화시키냐면 결국에는 정부의 개입이 실패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비록 시장이 어떤 불안전하지만 그거를 불안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했을 경우에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스스로가 인간의 본성에 가장 맞춰서 하도록 허용해 주는 그 자유시장 자체가 결국에는 그런 어려움을 불합리화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신자유주의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소화시키더라도 신자유주의라도 최소한의 어떤 그 국민의 권익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안보라든지 공공 서비스의 공급 자체는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그런 식으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그 정부의 개입을 취소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규제를 없애자 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그 규제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개입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걸 최소화하자는 거 있지만 지금 저희가 말하는 규제 개혁은 단순히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극단적인 어떤 정부 개입의 배제보다는 규제 자체는 필요한 게 있고 불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여기서 불필요한 규제를 한번 골라내서 그걸 없애서 더 효율적인 그러한 경제 운영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연결이 되지만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 신자유주의의 어떤 패배, 뭐 실패 이렇게들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번에 규제 개혁이 또 그런 어떤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좀 했거든요. 저는 신자유주의가 전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경제의 세계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없고 이런 나라는 반드시 이 신자유주의적인 세계 질서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이 적응을 하는데 우리가 적응이 좀 아주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FTA 요새 많이 하지 않습니까? FTA 우리나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FTA가 되면 규제가 많이 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선진국의 있잖아요. 규제 수준에 우리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풀립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자유주의를 할 때 첫째 저 교수님. 하면 이제 길어질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광고를 잠시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가겠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지금 생생경제 3부 열띤 토론이 지금 마이크를 내렸다가 올려도 막 이뤄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4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거든요.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규제개혁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광고 들으시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봄! 여행 떠나고 싶은 봄! 레저를 즐기고 싶은 봄! 새로운 코란도 트리스모를 만나는 봄! 트리스모 구인생 탄생. 올 봄에도 다 함께 즐겁게. Recreation Base Camp Coronado Turismo.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주행 가능. 그 친구는 꾸밀수록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이른 아침의 첫 얼굴? 그 첫 얼굴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맑고 투영한 피부, 그것만으로 눈부신 당신에겐 오직 SK2 비타라 에센스. 정우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살 때 좋은 옷이 입을 때도 좋은 옷이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인디안과 함께 전국 400곳에서 당신을 찾아갑니다.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규제개혁위원회 민감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고 계신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의 김태준 교수님, 그리고 또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초빙 교수이신 전영평 교수님과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규제개혁인데요. 정말 그 각각의 입장에서 입체적으로 조망을 잘 해주시고 있어서 재밌어요.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다가 지금 일 하셔서 제가 끊었는데 그 부분을 좀 이어가시겠어요? 예. 신자유주의는 나쁜 게 아니고 네네. 대한민국이 반드시 거쳐야 될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관문입니다. 이걸 통과 못한다는 거는 대한민국 실패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자유주의적인 이제 규제 완화가 되고 이랬을 때에 지나치게 규제 완화를 하게 되면 이제 관리 문제가 생겨요. 네. 관리 문제가 생기는데 이 관리를 누가 하느냐.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미국에 있잖아요. 금융규제 완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IMF 때 외환 규제 완화. 이런 걸 했을 때 그걸 따라다니면서 정부가 관리할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 위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위기 관리를 좀 하는 문제가 해야 되는 문제. 맞풀었을 때 이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자유주의적으로 따라가면 빈익빈 부익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연적이긴 해요. 얻어질 수 있는 그 이익을 그죠? 제대로 배분할 수 있는 장치 이거 두 개를 같이 마련해서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김 교수님 이런 규제는 누가 해야 돼요? 정부가 해야 돼요? 아니면 그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규제, 그러니까 범규제에 대한 범규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 아까 말씀드린 것 정부 개입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데 지금 우리 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그 속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지나치게 빠졌을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뭐 IMF 사태라든지 카드 대란 이거 분명히 규제 실패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의 실패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대로 잘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지나치게 규제 완화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우리가 좀 규제를 완화를 했을 때 그 여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여파가 국민 경제 전체에 여파가 미칠 수 있다.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거는 진짜 앞으로 진짜 신중하게 규제 완화를 할 때 교류를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런 거에 실패는 있지만 이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게 되다 보면 우리가 규제 완화를 해서 얻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시장 개방, 아까 신자유적인 그런 정책을 받아들였다고 하셨는데 그런 시장 개방을 통해서 얻는 우리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마치 그 공기를 받아들일 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정책이 없었다고 그러면 우리의 경제 성장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대표적인 게 사회주의가 왜 붕괴됐습니까? 사회주의가 대표적인 그 규제로 인한 어떤 그 경제 운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배권도 잡고 있고. 있고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을 보면 규제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양면이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했을 때 올 수 있는 부작용만 이렇게 강조를 해가지고는 약간 균형적인 그런 시각이 아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도 마침 또 얘기가 나왔어요. 양극화 문제. 이게 결국은 규제를 풀어줄 때 생기는 것이라고 딱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그 결과로 부수물로 따라오기는 하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전 교수님? 네, 그러니까 규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 경제 규제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규제라든가 보호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은 이미 그 있잖아 어느 정도 성장이 됐기 때문에 이 삶의 질 있잖아요. 이 보호 규제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선진국 가면은 거리도 정리가 돼 있고 여러 가지 뭐 주택의 높이, 용적률 이런 거 우리가 물어볼 정도로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난잡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규제를 하려면 안 되죠. 그거는 지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로 사회 규제 이런 보호 규제를 그죠? 완화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나치면 완화를 해야 돼요. 그게 미국에서 이슈인데 그런데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라든가 시장의 불안전성이 너무 막혀버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포인트를 경제약자, 문화약자, 복지약자, 고용약자, 그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처음에 경제민주화도 내세우고 복지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요즘 실종됐어요. 그 실종됐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슈가 다시 말해서 뭡니까? 경제가 좀 심장이 안 뛰니까 규제를 말씀하시는데 규제는 말이죠. 이번에 그 중소기업 조사를 보면은 왜 중소기업 300만한테 물었더니 CEO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규제 개혁 때문에 안 단다 6.5%. 내수가 침체했다가 65%예요. 그러면 심장이 안 뛰는 걸 지금 성형수술하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규제 개혁은 제가 전공자지만 이거는 마이너스를 제로 빼는 거지. 이걸 갖다가 곱하기로 만들려면 혁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 정책을 잘 하시고 하다못해 지금 있잖아요. 주택 경기라도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또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지금 말이죠. 이런 규제 개혁 이런 원발의 오줌 싸기라고 그럴까요? 이거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시니까 그리고 약간 더 경제 민주화 쪽으로 약자에 대한 배분 쪽으로 부자 증세도 좀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저는 전 교수님 말씀 중에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규제 완화가 바로 그 내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좀 추진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규제 완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들이 보다 더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일반인들이 좀 더 경제 활동을 확실한 상황 하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니까 일자리가 활성이 되고 그래서 내수가 활성화가 되고 이런 것이지 일반 중소기업들이 생각하는 규제 완화는 그 규제 완화 그 자체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규제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하고는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 양극화 문제와 관련돼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민주화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같은 거 다 중요한데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사실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그 공동체라는 그런 그 인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얻어진 그런 성장의 과실을 조금 나눠 갖겠다는 그런 공동체 인식이 확산이 될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어려운 사람 사회 소외층 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 무슨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데 문제는 그거를 스무스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장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재원 조달을 위해서. 근데 그 재원 조달이 된 거를 어떻게 나눠 갖냐 하는 과정에서는 같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다 하는 인식이 높아질 때 이 문제가 해결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야지만 자연스러운 그런 그 불평등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파이가 커지기 먼저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게 중요하고 거기에 우리 국민 의식이 그렇습니다.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격차가 생기면은 지금 괴로운 것처럼 이런 그 문제들이 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은 뭐 사실 부자들도 세금을 더 내서 나눠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더 선진적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좀 얘기 몇 가지 해볼게요. 공인인증서하고 푸드트럭은 아까도 조금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게 너무 극과 극의 찬반론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 교수님부터 좀. 예. 공인인증서를 지금 이제 규제 완화하겠다는 거는 그래도 약간 규제 개혁 쪽에 조금 가까운 이슈. 그거가 예. 조금 가깝고 나머지는 전부 이벤트인데요. 네. 전부 이벤트라고 하시네요. 이벤트. 예. 고객 정치고 네. 민원입니다. 이거는. 공인인증서에 대한 진실과 허구가 있어요. 지금 공인인증서 때문에 천송이 코트 못 샀다. 네, 외국에서. 중국 사람이. 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전문가들한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중국 사람이 지금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국 BC카드로 못 삽니까? 사요, 지금. 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신세계 모래 이런 데 들어와서 네. 자기네 카드로 우리가 외국에서 뭘 사듯이 삽니다. 네. 단지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에서 만든 카드로 외국에서 쓸 때 그런 거 안 되는 거고 천송이 코트를 누가 팔았는지 모르는데 중소기업 몰에서 그걸 팔 때는 네. 그 사람들이 결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제에 대한 불편이 있고 예. 중국까지 배송하는 그런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공인인증서 액티브 X 문제가 나온 거예요. 액티브 X는 그냥 뜨는 겁니다. 깔면 뜨지만 실제로는 그런 배송 시스템과 네. 결제 시스템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중소기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30만 원 이상 규제, 그것도 있잖아요. 그 외국에서 살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왜 가지고 나와서 천송이 코트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걸 외국 사람들이 못 사가지고, 지금 뭐 우리나라가 경제가 지금 망가진다 이런 식으로 침소봉대하는 거는 아니죠. 그렇게까지 얘기는 아니었고요. 이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보완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소비자 그건 말이 돼요. 개인에게. 그건 말이 되는 게, 예를 들어 공인인증서라는 걸 왜 씁니까? 우리도 필요해 쓰는 거 인간 같은 거거든요. 개인들이 개인들이 쓰면 1999년에 만들었는데 네. 이거 만들 때 결국 이 개인들이 보안 있잖아요. 금융 거래할 때 주로 은행이라든가 이런 거래할 때 쓰라고 만든 건데 이것이 좀 안전성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기업에서 확장하고 의존성이 생긴 거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종속성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개별 기업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보안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한 것보다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안 한 거죠. 네. 그래서 기술 혁신이 안 일어났다. 그건 말이 돼요. 그러나 지금 공인인증서를 폐지해버리고 당장 폐지해버리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국민들에게 싸게 공급할 수 있냐.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을 팔 때 그 거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냐. 그런 장치가 있냐. 공인인증서를. 전 교수님은 이 공인인증서 폐지론도 이벤트로 보시는 거네요? 저는 이거는 말이죠. 서서히 개혁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혁신이 안 됐다. 보안 솔루션에. 이건 맞는 얘기지만 공인인증서 자체가 우리가 때려 눕혀야 될 허수아비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인인증서 만든 사람한테 알겠습니다. 또 말을 좀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한테도 할 말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말을 못하게 하냐고요. 네. 분위기가 그렇겠죠.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시간이 가면서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사실은 그 보안 자체가 그 기업들이 해야 될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한테 이게 전가를 했단 말이죠. 개인 책임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시간이 가면서 이 규제가 완화돼서 그것이 결국에는 기술혁명으로 가야 될 부분이 규제가 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규제가 사실은 공급자 위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소비자들이 희생을 하는 그런 식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결국에는 이 규제 완화 액티브 X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이 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해제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야 진짜 이게 규제가 해제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뭐다. 이게 중요하다. 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문제가 두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규제 완화가 갖는 의미를 느낀 것 같고요. 이제 뭐 트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거는 일부의 그 계층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 계층들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가 조금 규제와 논의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해라는 것은 이 당사자가 또 많이 얽혀 있을수록 더 어렵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근데 속도는 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게 경제장관 회의에서 올해 안에 41건 없애겠다고 그랬거든요. 뭐 41건 너무 많지 않아요? 빨리 이거 다 할 수 있을까요? 건수별로 이렇게 이제 뭐 무속가 내듯이 하는 거는 이 현대화된 규제 있잖아요. 선진화된 규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뭐 영국이 뭐 프랑스 뭐 독일하고 네덜란드하고 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다 겪었어요. 네. 다 겪었고 건수별로 하다가 더 이상의 규제 개혁의 한계에 봉착합니다. 이제 한계 효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이제 수능 비용을 줄여둔다든가 하는 이런 규제 수능 비용이라든가 의무 비율을 줄여주면서 개혁하는데 우리는 지금도 뭐냐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해야 될 네. 고충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우리 정보부서가 앉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찾아온 공무원들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왜? 네. 생각을 해보세요. 공무원들은 말이지 헌업을 하고 있어요. 예. 보직이 1년마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규제 전문이라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전부 현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규제인데 그 사람들한테 당장 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서 있죠. 지금 예. 그러면 뭐냐 자기 그걸 갖다 10% 20%씩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거나 만들어 가죠. 왜? 공무원들은 수능해야 되니까 이런 속에서 이런 논의를 자꾸 건수별로 진행을 했을 때는 푸드트럭 같은 게 한두 개가 생길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시대적 위기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잘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교수님 네, 물론 이제 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푸드트럭 자체만 놓고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푸드트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규제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걸 하나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하면 체감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것도 바로 뭐냐면 규제의 시스템에 대한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규제 개혁이 실패했던 것 중요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건수 위주였던 거를 갖다가 이제는 건수 위주가 아니라 20%를 감축하더라도 그걸 갖다 어떤 식으로 감축하느냐. 예를 들면 규제의 비용을 따진다든지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건수를 줄이는 것이지 무작정 건수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41건 얘기도 일단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가 민원이 들어온 거니까 일단 반응을 하되 그걸로 규제 개혁을 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때도 발표가 된 거지만 규제 시스템의 개혁인데 그 시스템 개혁은 일반인들이 잘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입장은 그런 걸 일단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일반인들이 느끼는 실생활적으로 느끼는 규제는 빨리빨리 해결해 주겠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푸드트럭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무슨 불편이 있나요? 일반인들이 무슨 불편이 있나요라고 얘기하시면 좀 어렵죠.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든가 옆에서 구할 수가 없다든가 하는데 DJ 시대에 벌써 이미 우리가 IMF 겪었기 때문에 음식점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어디서나. 너무 도처의 음식점이고 도처의 영세 노점상인데 거기다 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돈이 있어도 이러면 말이 됩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푸드트럭 문제는 다시 한번 또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지난번에도 해봤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토론을 하면서 결국 중요한 거는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41건 없애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와 하고 박수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41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규제개혁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신뢰가 많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숲을 보면서 나무를 쳐야지 나무를 보면서 숲을 정리한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일단 좀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뭐 맨날 이렇게 뭐 독일, 네덜란드 이런 데 얘기하기 싫긴 하지만 사실 앞서갔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전 교수님부터 얘기를 해 주실까요? 그 영국이 잘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거죠? 영국은 제가요. 영국 방식하고 지금 여기 방식이 좀 다른데 제가 독일을 왜 얘기하냐면요. 사실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게 표준 비용 기법인데 이걸 독일을 왜 제가 왜 얘기하냐면 그 메르켈 총리가 독일도 우리랑 똑같은 고민에 빠졌어요. 슈레더 총리가 2003년에 규제 개혁한다고 해서 막 우리처럼 했는데 2년 후에 아무 결과가 안 나타나요. 가시적으로. 그래가지고 메르켈이 왜 독일에서는 왜 관료주의가 청산되지 않는가라는 유명한 질문을 하면서 네덜란드가 개발한 표준 비용을 갖다가 이전 시스템 아까 산지를 정리해보자. 그 뭐냐. 중소기업을 대상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여러 업종이 있잖아요. 그 업종에서 정부라든가 법령에 따라서 이 수능해야 되는 있잖아요. 규제. 그거를 갖다가 단계별로 다 나눈 거고 그 단계별로 들어가는 인원과 시간과 재원을 전부 계산을 해서 표준화시키고서 불필요한 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불필요한 걸 드러내는 겁니다. 불필요한 걸 드러내니까 어떻게 돼요? 비용이 줄죠. 표준화시켰기 때문에 그 통계청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다음에 뭐냐면 이걸 하면서 뭐가 나타나냐면 뭔가 남마와 같이 얽힌 법령이 다 드러나요.
피규제자를 규제 받는 사람을 정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네. 내가 어느 장소에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고 네, 네. 그다음에 어떤 단계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령이 슬림해지고 행정체계가 슬림해지고 컨트롤 타워가 생겨요. 네. 그래서 국가규범통제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고 관료주의 청산 철폐 사무국이 만들어지고 통계청이 같이 하고 해서 엄청난 액수를 아끼고 중소기업이 1차 레기에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담. 이거야말로 진정한 뭡니까? 중소기업이 진짜 말도 못해. 이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털어주자는 거예요, 저는. 네. 김 교수님 그 규제존치위원회라는 얘기를 존치평가. 존치평가회? 예. 그것도 요 맥락에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 교수님 말씀하신 건 지금 우리 규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덩어리 규제라든지 복합 규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이외에도 규제가 15,000개 등록된 것만 해도 중앙정부에 등록된 것만 해도 15,000개니까 기존에 이제 스탁에 해당하는 규제를 없앨 때 과연 그것이 존재할 시간이 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서 그 규제 자체의 성격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부처부를 올려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부처 자체는 그 하나의 자기 기득권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객관적인 그런 규제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존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부처의 의견하고 상관없이 없앨 건 없애라. 만약에 부처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려서 왜 그걸 존속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납득을 할 수 있으면 그걸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한 것이 바로 규제 존치평가단을 구성해서 규제개혁위원회와 같이 해서 많은 기존에 있는 규제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자 하는 것을 가리는 방향의 하나로서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독일식 그 모델에서도 이렇게 옥석을 가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차차 정리가 된다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가 불합리한 규제 있잖아요. 이걸 찾아내서 쳐야 됩니다. 치는 일이 하나고요. 그건 건수별로 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규제 총량 등록 규제 하잖아요. 규제라는 건 그렇게 등록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하는 과정에서도 있고요. 법령에서도 어디서 지방자치가 있고요. 그 등록 안 한 거는 규제 아닙니까? 등록 안 한 규제가 수천 건이 있어요. 정부가 하는 얘기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웃는 게 규제를 숫자로 정리하겠다. 그리고 규제 비용을 정리하겠다. 어떻게? 그 숫자에다 하는 거예요. 잘못 정리된 숫자에다가 비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하는 겁니다. 건수별로 하되 그런 거는 A라는 또 하나의 축에서 하고 또 하나는 전반적인 규제 개혁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건수도 하고 체계도 하고 규제 컨트롤 타워도 만들고 새로운 있잖아요. 방법론도 들여오자. 과학적 근본론도. 다 이미 돼 있으니까. 그 네 마리 말로 가자는 겁니다. 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드디어 왔어요. 그래서 저희 금요기획은 항상 뭐는 뭐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끝나요. 이게 저희 공식인데 규제개혁은 뭐다라고 한 말씀씩 해주시고 짧게 한마디씩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분부터 하시겠어요? 네. 저는 규제 개혁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규제 개혁의 성격을 보면 우리 사회가 조금 선진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다. 규제 개혁은 새로운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건 뭐냐면 규제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국민들이 생활에 어떤 불편을 제거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개혁을 통한 우리의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켜서 결국에는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높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성장도 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하는 면에서 볼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 교수님께는 30초가 남았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규제 개혁은 벌집 드러내기다. 벌집 드러내기요? 왜? 잘 드러내면 꿀을 먹을 수 있지만 잘못 드러내면 벌한테 왕창 쏘인다. 역시 좋은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벌집을 쑤셔놓으면 안 되겠죠, 그냥. 쑤셔놓고 벌떼를 피하는. 꿀을 먹어야 됩니다. 꿀을 먹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자.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김태준 교수님이 엄지를 들어요. 오늘은 진짜 긍정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까요?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에 나로 난 앞으로지 프로 라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G 프로2 우리 강산을 푸르게 30년. 우리는 이제 숲이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학교에서, 도시 곳곳에서 매일 만날 수 있는 작은 숲이 필요합니다. 작은 숲 모여 더 큰 숲으로. 우리 강산 푸르게 유한킴벌리.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100. 규제개혁 저희는 1시간짜리 끝장 토론 해봤는데요. 참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동덕여대 김태준 교수님, 서울대 전영평 교수님 두 분 오늘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을 듣다 보니 궁금증 생긴다는 5474님 계셨는데요. 좀 자본이 계급화가 되고 있고 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